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병찬 선생님의 정신현상학 번역가 주회 출간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이병찬 선생님이 주로 활동하고 계신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개회사로 먼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신 전호근 선생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이병찬 선생님께서 세계의 정신현상학을 50년 동안 연구한 그 결실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저는 동양철학 전공인데요. 저도 이 해겔의 정신현상학과 짧은 인연이 있습니다. 석사과정 1학기 때요. 그때 양재혁 교수님이 독일에서 막 오셨는데 동양철학 교과 시간이었는데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연히 이제 첫 번째 발제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발표를 했더니 양재혁 교수님이 격노하시더라고요. 발표 중에 저를 제지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해겔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하니까 제 발표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말은 못했어요. 그냥 이제 욕만 먹었죠. 그걸로 사실은 이제 저와 해겔 정신현상학의 인연은 끝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겔이 어떤 말을 했다 이걸 논문에 인용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까지 알려면 해겔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인용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석사과정 때는 원래 이 세계사의 주인공이 말하는 그 패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칸트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해결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칸트도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해한 칸트가 대부분 오해였더라고요. 그랬는데 해결은 오해조차 용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 이후로 해결의 정신현상학은 일종의 괴수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선생님 주회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회는 제가 알기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그런 일입니다. 이제 나도 이 해결 정신현상학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비로소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에 한번 해결을 읽어보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 해결이 이제 비로소 해결은 한글로도 그때 그 중앙문화사판이었거든요. 임석진 교수님 번역이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독일 사람이 해결을 읽느냐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독일어도 아니고 거의 해결어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해결어를 이제 선생님이 주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저희 회원들뿐 아니라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더 반갑습니다. 2007년에 사실 그때도 이병찬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해결 정신현상학이 세상에 나온 지 200년이 됐는데 학술대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한철년에서 했습니다.
그때 한철연에서 200주년 기념 학술 대회를 하고 또 해결학회와 몇몇 학회가 공동으로 200주년 기념 학술 대회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0년을 넘어서 이제 비로소 해골이 한국어로 된 목소리를 얻었다 싶어서 함께 그동안 배우고 공부해왔던 후학의 입장에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역시 해결 연구자이셨던 분들이 계신데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김우철 선생님, 그리고 남기호 선생님, 고인이 되셨는데요. 아마 계셨다면 아마 이 자리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추모하면서 오늘 또 와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대담과 또 소략합니다만 식사도 또 주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이 순간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한번 다시 동의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사장님이신 김교빈 선생님 모시고 또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교빈입니다. 제가 제 어머니 쪽 유전으로 목소리를 좀 많이 떱니다. 그럼에도 이병창 선생님 정신현상학 번역과 주해 출판 기념회 말씀을 좀 보태라고 연락을 받고 냉큼 그러마고 했습니다. 이병창 선생님하고 저는 나이도 비슷하고 학번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또래고 또 동지로 벌써 한 36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를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올해 72인데 36년이면 제 삶의 딱 반을 이병창 선생님하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렇게 같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법인이 되고 그 법인의 첫 번째 회장을 저 뒤에 계신 이정호 선배님이 맡으셨고 그 뒤에 제가 4년이나 회장을 했고 그리고 바로 제 뒤에 회장을 또 역시 4년 하신 분이 이병창 교수입니다. 그 무렵 때 한국철학사상연구회는 운영위원회가 끌고 갔고 늘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이병창 선생님하고 제가 운영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의견이
같을 때도 있고 갈릴 때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크게 갈렸던 게 그때 대학들이 논술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고 그래서 한철령도 옆에 시철 출판사라는 그 법인을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결정들을 운영위원회가 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하고 제가 의견이 좀 크게 갈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수입이 꽤 괜찮아서 우리 이거 다 모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사자. 그래서 길게 싸워가자. 이병창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 한철령이 돈방석 위에서 말라 죽을 거다. 그럼 다 쓰자. 그렇게 의견이 갈려서 얘기하다가 결국 50% 쓰고 50% 모으자. 이렇게 결론을 봤고요. 그때 50%를 쓰기로 한 것들을 늘 한철령의 핵심이 분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 무렵 한 10개쯤 되던 분과들의 지원금으로 일부 주고 그 다음 회원들로부터 연구 계획서를 받고 연구비를 주되 연구비를 받는 조건 안에 지방에 또는 뭐 서울이든 강의 나가는 시간을 줄이고 연구를 더 하도록 해라 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에 또 철학과라고 하는 데들이 거의 대부분 교수 너댓 명.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대학 철학과도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대학원 수준의 강좌들을 개설하고 거기에 지원금을 주자. 그때 저도 그 주작과 양명학 이라는 타이틀로 강좌를 하나 하면서 주작학은 그때 홍원식 교수가 그리고 양명학 쪽은 제가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지원받은 그 일종의 강사로 비슷한 건 늘 끝나고 뒤풀이 비용으로 썼던 기억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병창 선생님을 옆에서 보면서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이병창 선생은 굉장히 원칙주의자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남한산성 뭐 이런 영화로도 나와 있는 그 청나라에 남한산성 포위돼 있을 때 끝까지 싸우자고 얘기하는 김상헌하고
전쟁 빨리 끝내서 일반 백성들의 어려움도 덜자 하던 최명길하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다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원칙주의 여건, 현실주의 여건, 그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한 한철련을 위한 생각이었다는 판단입니다. 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북구자에 거울 감자죠. 예전 중국 고대, 특히 은나라 거북이의 등껍질 또는 배껍질에 점을 치는, 그렇게 점을 쳐서 사실은 등껍질, 배껍질에 글을 써놓고 불에 구워서 어느 쪽으로 크게 갈라지는지 그게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북이 껍질에 나타난 하늘의 뜻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생각을 돌아가 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짐작해 보는 것,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귀감이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한철련은 굉장히 행복한 집단입니다. 귀감으로 삼을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맨 처음 한철련 만들 때 그야말로 앞장서 주셨던 윤구병 선생님, 17년 대학 생활하다 접고 공동체 마을 만들고 대학교 만들고 현재 한철련도 들어가 있는 건물, 그 얼마 전 작곡하신 송상용 선생님 80년에 전두환 집권 후에 해직당하고 나중에 그 해직당한 기간에 봉급을 받으셔서 그걸 과학철학, 과학사, 그리고 한철련에 지금도 한철련이 그 기금으로 상을 주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이규성 교수님, 지금도 한철련 안에 이규성 철학 연구하는 모임이 있고 그것들이 아마 머지않아 결과물들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사제를 털어서 고대 철학의 정암학당을 끌고 가는 이정호 선배님,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나이 들면 철학자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나이 들고 나면 번역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게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4명의 귀감에 저는 제 또래고 오래 같이 활동해온 동지로서 오늘 이 책이 한철련 후배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귀감이라고 생각됩니다.
됩니다. 건강하셔서 80쯤 됐을 때에도 제가 이렇게 서서 축하의 말씀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교빈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철현 우리 식구들도 많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김교빈 이사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들은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한철현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아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저자 소개 및 출판 경과 보고 시간인데요. 보통 이 시간은 출판사에서 적절한 분이 나와서 출간 경과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병창 선생님은 워낙 또 이렇게 의욕도 많으시고 욕심도 많으셔가지고 본인 책을 직접 다 이렇게 출간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또 출간하셔가지고 후학들에게 후학들이 사볼 텐데 사보기 전에 미리 그냥 책을 다 나눠주세요. 그래가지고 출판사 곧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간략한 이병창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양력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창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수학을 하셨고 해겔의 정신현상학, 정신개념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고요. 지금은 거의 독립연구가 그리고 여러 교육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현장에서 또 후학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아주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소개드리고 이어서 이병창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를 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한번 보내드립니다.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글로 써왔습니다. 그냥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라 또 상중에 또 언제나 저희를 뚫고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특히나 40년 전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출범할 당시에 함께 시작했던 동지들이 여기에 모여서 더더욱 기쁩니다. 이 자리는 제가 낸 책 정신현상학 번역과 해제를 주회를 출간하는 기념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임을 계기로 해서 40년 동안 한국철학사상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했던 철학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특히 두 분이 기억나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억울하게도 유명을 달리했던 분입니다. 한 분은 제 후배고요. 철학의 도반이었던 김우철 선생님이십니다. 매달 한 번씩 함께 산에 다녔는데요. 그리고 또 같이 책을 읽는 모임을 통해서 늘 함께 같이 책을 읽었는데 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이 어느 날 제가 철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말았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둘이서 함께 줌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끝나고 나서 술도 한 잔 줌을 통해서 같이 나눴던 게 특히 기억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그립습니다. 또 한 분은 평생의 제 선배이셨는데요. 이규성 선생님이십니다. 역시 코로나 시기에
억울하게도 코로나가 아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만나 평생 제가 선배로 모셨는데요. 저에게 철학의 정신을 가르쳐 줬고 설선에서 그 정신을 실천했던 분입니다. 이규선 선생님은 철학은 어디까지나 실천적이어야 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철학이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외적 혁명에 앞서서 우리의 내적, 정신적 혁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철학 정신을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방법론적으로는 선생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서양 합리주의를 벗어나서 아예 동양 철학으로 그리고 이성적인 철학에서 그리고 직관주의 철학으로 초탈하면서 새로운 인간과 세상을 꿈꿨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와 반대로 이성의 한계 내에서 이성을 극복하려는 이성을 통해서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그런 길을 쫓아왔는데요. 그것이 제가 평생 해결 철학 변증법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에 비해서 본다면은 성격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현실적이고 온건한 분이었고요. 오히려 선생님은 성격으로 볼 때는 오히려 품이 넓었고요. 반면 저는 성격으로 볼 때는 좀 품이 좁았습니다. 좀 편음했고요. 평생 많은 사람들과 싸웠고요. 한철은 내부에서도 비판도 많이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이제 철학적으로는 오히려 선생님께서 더 급진적이셨고요. 저는 상당히 좀 온건한 현실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해결 정신현상의 번역가 조혜란 책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무려 40년간 손에 놓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해왔던 것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매력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인간을, 그것도 인간의 마음, 심성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불교에 빠졌었고요. 또 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문학과 예술을 가까이 접해왔던 것도 다 인간에 대한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는 실존 철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존 철학이 다른 어떤 철학보다도 인간의 심성, 정신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해겔 정신현상학을 설명하는 논문을 읽다가 이 책이 다름 아닌 인간의 정신, 그 가운데서 특히 심성을 다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방향을 바꿔서 이 책을 연구하게 됐던 거죠. 해겔 정신현상 속에서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개념만 이 자리에서 열가자면은 주인과 노예라든가 불행한 의식, 법적 인격이라든가 덕성과 예속, 세속의 관계라든가 성실한 의식, 또 안티고네와 같은 비극적 정신, 그리고 분열된 의식, 절대적 자유의 공포, 의무와 아름다운 영혼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대정신과 같은 아주 아름답고 풍요한 개념들이 있고 새롭고 흥미로운 개념이었는데요. 그런 개념을 살펴보는데 너무나도 흥미진진해서 도끼 자루가 썩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이때까지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해겔은 이 개념들을 그 시대 역사적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제시했습니다. 그 개념들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새롭게 출현했고요. 또 시대가 성숙함에 따라서 내적인 모순을 폭로하면서 난파하게 됩니다. 이 모습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숭고한 비극적인 모습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풍자적이고 해학적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종교와 예술 작품 속에서 해결이 끌어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기독교라든가 소포크레스의 안티고네라든가 디드로의 소설 나무의 조카라든가 또는 야코비의 소설 볼데바르와 같은 소설 등입니다. 더구나 많은 철학들은 이론적 인식이나 윤리적 가치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인간의 심성이나 표현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실존 철학처럼 이런 심성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내적 수양이라든가 초탈과 같은 비합리적 물에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당에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인간의 심성, 즉 실천적 의지와 정신적 표현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방문론적, 이성적 개념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어떤 철학보다도 매력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방문론적 개념이 곧 정신현상학 서론에 나오는 의식 경험의 개념이며 의식과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이며 또 안지, 퓨어지, 만트 퓨지와 같은 좀 이상한 그런 개념들이었습니다. 헤겔은 이런 개념 장치들을 단순히 인식이나 사상의 발전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심성, 실천적 의지와 정신적 표현, 예술과 종교와 같은 정신적 표현의 문제조차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의 그 정신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헤겔, 제가 정신현상학의 번역과 주해를 완결지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역시 코로나 시기에 앞서 그 말했던 두 분의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로나 시기에 제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죽는 것 자체는 무섭지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죽으면은 이 정신현상학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할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제가 정신현상학에 대한 해석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때려치우고요. 그동안 하던 사회적 활동도 접고 집에 처박혀서 일부러 집도 멀리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현상학에 대해서 서술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처럼 이 정신현상학 그 해석에 대해서 고집하게 됐던 것은 이 정신현상학이 인간의 심성과 정신적 표현에 관한 책으로 읽거나 그런 방문론적으로 제가 제시했던 의식 경험의 길 이런 것들이 사실 헤겔 정신현상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좀 독특한 입장이고요. 아마 이 정통학회 또는 헤겔 전공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까라는 데 대해서 좀 의아심을 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서구에서나 한국에서 정신현상에 관한 대부분의 해석은 이 책을 신의 자기인식으로 이런 자기인식이 전개된, 역사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헤겔의 정신현상은 일종의 신학을 위한 변신론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은 사실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요. 헤겔이 정신현상 서문에서 학문은 개념의 자기정대라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토대를 해서 지금까지 해석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에 따르자면은 정신현상학에 마침내 도달하는 절대정신 그리고 절대지라고 하는 것은 신의 자기인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해석이 정신현상을 발간한 이후 거의 200년 동안 헤겔 정신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또는 정통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책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헤겔을 정신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서문보다는 서론에 나오는 의식 경험의 개념에 기초해서 해석을 해왔고요. 또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뿐만 아니라 이론적 인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성, 실천적 의지죠. 그리고 정신의 표현, 종교, 예술, 철학 같은 표현까지 다루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책으로 읽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이 역사적으로 발전한 과정에서 마침내 도달하는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헤겔이 정신현상 자신 속에서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공동체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정신은 단순한 공동의 목적,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의지를 결집해서 공동으로 나가는 그런 단결된 정신, 의지의 통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적 의지는
마침내 해결은 절대정신에 이르러 완성된다고 보는데요. 이 절대정신은 한편으로 내적으로 본다면은 기독교적인 사랑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적으로 본다면 이제 절대지에서 나타나는데 국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결 당시 독일은 아다시피 봉건적 분열 억압하에 있었고요. 민족적으로는 정교전쟁 이후에 30개의 소국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 이웃사는 프랑스나 영국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었던 자본주의는 그 참상이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억압과 착취가 너무나도 심각했었습니다. 해결은 그 시대 철학자 그리고 지식인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자기 시대를 고민하면서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철학적 개념을 소망했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헨카이판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헨카이판은 다 아다시피 하나라고 전체고 전체가 하나가 전체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또 전체가 하나는 전체의 계기다라는 그 같은 그 철학적 개념인데요. 해결은 이 개념을 독일 당시 자기의 친구였던 또 자기의 선배였던 시인 헬더린, 미국적 시인 헬더린으로서 받아들였고요. 이 평생 이 헨카이판의 공동체 정신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결 정신 현상의 그 끝에서 제시되는 절대 정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헨카이판, 그게 저는 이제 절대 정신의 가장 기본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해석은 사실 저만의 골든 해석이고 기존 학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해석이 옳다라고 고집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다만 제가 죽으면은 이런 해석조차 사라지고 말 거니까 일단 책을 내서 적어도 학문에서 학계에서 시민권이라도 발언할 수 있는 시민권이라도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던 겁니다. 제가 사실 자라났던 우리 시대는 해결이 부딪혔던 시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동일한 분열에 시달렸던 거죠.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됐고요. 군사적 독재 하에서 독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군사정권이 존재했던 자본주의는 70년대 초 현실이 잘 보여주듯이 비참한 억압과 착취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 현실을 극복하고자 저로서는 해결의 이런 정신적 고토가 어쩌면은 동병상련의 애정을 느끼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애정이 해결 정신상의 번역과 주에 약 1800페이지에 관한 책을 소설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력, 미션산 동력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이 책에 관한 더 상세한 얘기는 앞으로 대담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해결 철학에 대해서 이 시대 해결 철학의 의의를 잠깐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대 해결은 아다시피 죽은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자기 철학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은 걷어차고 나서 지나가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철학적 관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시대 철학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해결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결 당시 철학은 칸트 철학에서 낭만주의, 직관주의를 거쳐서 해결의 변증법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게 독일 고전 철학의 흐름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0년대 서구 철학, 1950년대죠. 서구 철학계를 강타한 구조주의는 일종의 칸트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구조주의는 푸코, 데리다 등 후기 구조주의로 이제 나아가면서 상대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인식도 그리고 어떤 가치도 부정되고 말았는데요. 남은 것은 개인의 욕망과 자의적인 자유였습니다. 이런 포스 구조주의,
철학이 어쩌면은 신자유 시대 때 만연한 포스모더니즘의 정신의 토대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후퇴하면서 다시금 진리와 가치에 관한 관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직관주의 철학이 부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들 철학은 30년대 모더니즘 시대를 지배했던 철학, 베르송이나 현상학 그리고 프로이트와 같은 철학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런 철학이 곧 들레즈의 철학이고 락강의 철학이고 레비나스 등의 철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관주의는 헤겔이 정신학 현상과 소문에서 비판한 것처럼 결국 모든 소는 밤에 검게 보인다. 라는 말처럼 단 하나의 색깔로 모든 것을 칠해버리고 말로는 차이를 강조합니다만 실제로는 동일성의 철학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가 반복의 역사이듯이 철학도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시대 구조주의의 한계와 직관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길은 어쩌면 헤겔 철학의 변증법 철학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의식 경험의 길은 끝없이 하나의 범주가 모순에 부딪히고 새로운 범주를 통해서 극복하는 끊임없는 개방적 전진의 길입니다. 폐쇄된 완결된 길이 아니라 개방된 전진하는 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길은 절대적 진리에 도달했다는 오만도 거부하고요. 동시에 진리를 포기하고 많은 상대주의, 허무주의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시지프스적인 길이 바로 헤겔의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길은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이 거쳐나갔던 길이었고요. 경제학에서는 마르크스가 겪어나갔던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길이 돼 고정된 주체를 중심으로 자기를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당신의 자기 부정, 내적 혁명을 통해서 전진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매개하는 것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이중부전, 모순이고 또 딜레마, 이율배반, 자가당착 등등과 같은 개념들입니다. 헤겔은 정신현상을 통해서 정신의 전진 앞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순의 다양한 모습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세한 것은 아까도 얘기처럼 대담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아름답고 풍요하고 헤겔 정신현상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마 평생 처음인 것 같은데 다들 어렵고 골치 아프고 이게 미친 짓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 아름답고 풍요하고 흥미진진하고 시원한 책이 헤겔의 난해한 언어 때문에 갇혀서 지난 200년 동안 사실 정신현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정신현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번역과 죄가 조금이라도 이 아름다움을 전해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임에서 이 모임을 준비해 주신 한철련 동지들과 또 음량으로 저를 뒤에서 격려해 주신 이종호 정암학당 이사장님과 한철련 전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찬 선생님께서 순서를 이렇게 짜신 이유가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소개의 글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 출판기념회를 축하하는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꽃다발은 전호근 한철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크 네, 꽃다발 한 번 더 받으시죠.
건국대학교 철학과에서 특별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축하의 의미로 선생님 나가셔서 케이크 커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낯간지럽겠지만 오늘 의미 있는 행사의 기념으로 보통 이건 결혼식 때 하는 건데요. 같이. 한국철학 회장이 나오셔야 돼. 네, 회장님도, 한국철학회 회장님도. 남자 셋이서 뭐 괜찮습니다. 둘보다는 셋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선 모두 오늘 이 출판 기념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전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